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 왕 무드셀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2021년 신축년 새해 맞아서 뭐 이런저런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 생각하신 대로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분도 계실 거고 예상대로 잘 안 된다라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계획대로 착착 잘 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 세웠던 계획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거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고 또 본인 의지가 좀 박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 일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타이슨, 핵주먹 타이슨 이야기가 조금 생각나거든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타이슨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은 멋있게 세우지만 현실에 적용할 때는 어려움을 다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도 조금씩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1년치 계획을 세우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평생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특히 은퇴 설계나 뭐 노후 준비를 하는 데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겠죠. 계획 세운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실 텐데 보면 집 위에다가 에드블론 같은 것들 막 집이 막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 나오는 그런 영화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멋있다고 하는 최고의 5분이라는 인생을 담은 역작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보시다가 그 장면 나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칼이라는 친구예요. 젊었을 때는 모험가가 되고 싶었어요. 탐험가죠, 일종의. 아내도 마찬가지, 엘리도 똑같이 탐험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 꿈을 잃어버리고 이제 일상에 이제 적응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고 근데 임신하자마자 유산을 하게끔 돼요. 아내가 되게 절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칼이 아내한테 가가지고 예전에 모험가로서의 꿈을 키웠던 것들을 다시 전해주면서 우리 그때처럼 우리 꿈을 꾸면서 살자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가고 싶어 했던 파라다이스 폭포, 그 폭포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가기 위한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다가 집 한가운데다 유리저금통을 딱 쌓아놓고요. 잔돈이 남을 때마다 그 유리저금통에다 저축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쌓였겠죠. 그리고 그 돈이 많이 쌓이면 이제 파라다이스 폭포에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삶이란 게 그렇게 단조롭지는 않거든요.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가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사고가 나고요. 그래 다쳐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 꺼내가지고 또 써야 되고요. 또 살다 보니까 폭풍 후에 집 앞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무너져서 지붕을 이렇게 덮치는 바람에 또 집 수선하는데 또 그 돈 꺼내서 쓰고요. 이런저런 일로 또 모아뒀던 돈을 헐어서 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칼과 엘리가 하지 않은 게 계속 했던 게 뭐냐 그러면 헐어 써더라도 또 뭐예요? 그 돈을 또 저금통을 사가지고 다시 적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자금을 가지고 마지막에 파라다이스 볼로 칼이 떠나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목적이 어찌됐든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나 폭풍우가 와서 집이 무너졌을 때나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그 자금을 모아놨던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계속해서 저축을 해 나가는 게 나중에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됐다라는 거. 제가 갑자기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도 아는데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각설하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라는 것들은 이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고요. 강제적으로 이제 한 해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 정도 해당되는 금을 저축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 노후에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당장 급한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좀 깨서 써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면 2019년도 퇴직연금 통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자료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근로자가 한 7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인출해 나간 금액이 2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잘 쌓았다가 나중에 노후에 쓰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빼서 써야 되는 또 절박한 심정도 우리가 또 이해는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에피소드에는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아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또 중도에 찾아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냥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퇴직급여 제도를 크게 두 종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 일시금 제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가 하나가 있고요. 연금으로 받는 제도가 또 하나가 있죠. 연금은 또 나눠보면은 회사가 운영을 하는 확정급여형 연금, DB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운영하는 DC형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금 제도, 그 다음에 DB형 연금, DC형 연금,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간정산하는 방법이 각 연금 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꼼꼼하게 한 번씩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서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다르고요. 조건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때 가능한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외 사항도 있나 보네요. 정확하게 또 원희 씨가 알고 계신데 맞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게 2012년 7월 달에 요건이 강화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중간정산해버리는 것들을 못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중간정산을 일괄적으로 시키는 것들은 금지되어 있는데 개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중간정산 좀 해주세요 하는 이런 개별적인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은 중간정산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언제 퇴직금, 그러니까 일시금 형태로 가입하신 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정해놓고 있어요. 크게 보면 한 8가지 정도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무주택자, 집이 없으신 분이 집 살 때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살 때가 아니고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근데 이때는 주의할 건 뭐냐면 한 직장 내에서는 전세보증금이 필요해서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동일 사업장 내, 한 사업장 내에서 한 번 정도를 중간정산해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본인하고 배우자, 부양가족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이런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요양이 필요하면 의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의료비 크기랑 상관없이 중간정산을 마구 해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조그맣게 아픈데도 중간정산에서 퇴직금을 다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조금 강화시켜 놨습니다. 어떠냐 그러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있잖아요. 한 해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의 12.5%, 그러니까 8분의 1 이상인가요? 8분의 1 이상을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게끔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이제 파산 선고를 하거나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긴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회사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가지고요. 급여를 특정 연령부터 이제 줄여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 시점에 자기가 임금 피크 적용받는 시점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뭐냐 그러면 사용자가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근로시간을 1일 하루 1시간 이상 또는 주 단위로 한 5시간 이상 단축해서 운영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이상 계속 운영하게 되면 이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이 또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줄어들기 전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8가지 경우에 한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일시금 제도, 그러니까 퇴직연금 가입하시지 않고 퇴직금 제도에 있는 분들이 이런 8가지 경우에 있어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퇴직금 제도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 드린 거고, 퇴직연금 제도에 있으신 분들,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은 중간정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이라는 용어 대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놨잖아요. 그거를 중간에 꺼내 쓴다고 해서 중도인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까 퇴직연금 종류는 DB형이라고 해서 회사가 운영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DC형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DB형 제도에 가입하신 분은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데 DC형에 가입하고 계신 분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 그러면 대부분은 제가 앞서 퇴직 일시금 제도에 있는 분들이 중간정산하는 경우 8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8가지 경우 중에서 2가지 경우만 빼고 6가지 경우는 다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 집 사는 거,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얻는 거, 그다음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파산 선고하거나 개인 회생 절차 밟는 경우, 그 다음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 경우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안 되냐 그러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이후에 퇴직급여가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중도인출은 안 됩니다. 그리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줄여가지고 급여나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은 가능했지만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경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퇴직금 제도에 있으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퇴직하기 직전에 평균 임금을 가지고 퇴직급여를 산정을 해요. 예를 들면 퇴직하기 직전에 평균임금이라는 건 어떻게 산정하냐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받았던 급여를 그 기간 동안 일수로 나누면 하루치 임금이 나오거든요. 그거 31분을 계산을 하면 한 달치 급여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가지고 퇴직급여를 산정하는데, 만약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을 단축해버리게 되면 직전 3개월 동안에 급여가 줄어들어 보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퇴직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중간정산을 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퇴직 일시금 제도의 이야기였는데, 문제는 DC형 제도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DC형 제도라는 거는 근로자가 1년 일하면 한 달치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다 그냥 이체시켜 줘버리거든요. 그럼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기 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급여가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나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됐을 때 중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DC형 가입자는 주로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을 많이 하나요? 이게 이제 2020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각 사유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중도인출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사유가 뭘까? 어떤 분들은 뭐 주택 산다고 많이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 가장 큰 요인은 뭐였냐 그러면 2019년도 자료입니다. 2019년도 한 해 중도인출 사유 중에 가장 많았던 건 뭐냐 그러면 장기 요양입니다. 아까 2019년도에 중도인출한 근로자가 72,83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37.7%에 해당하는 27,430명이
장기 요양 때문에 중도 인출을 해 나간 걸로 나왔어요. 2019년 한 해 동안 금액으로 보게 되면 한 2조 7천억 정도가 중도 인출해 나갔는데 이 중에 절반이 넘는 1조 4천억이 넘는 금액이 이 장기 요양을 위해서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정말 장기 요양을 위해서 빠져나가는 돈이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 인출 요건들을 특히 이제 장기 요양과 관련된 중도 인출 요건을 2020년 4월 30일부터 강화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장기 요양에 해당되면은 그냥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었는데 금액 조건을 붙였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근로자 본인 총 임금 총액 있잖아요. 한 해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12.5% 이상, 그러니까 8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그 경우에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던 것들은 2019년도 통계였잖아요. 근데 이게 2020년 4월 30일 이후에 제도가 바뀐 거니까 이제 그 제도 바뀐 다음에 정말로 이제 장기 요양과 관련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중도 인출하는 것들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이제 올 연말쯤에 통계를 한번 다시 나오게 되면 그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제대로 한 건지 아닌 건지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구입하려고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중도 인출하는 사유 중에 장기 요양과 관련된 게 이제 37.7%로 가장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뭐냐 그러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게 한 30.2% 정도? 그러니까 전체로 인원으로 보면 22,000명 정도가 이게 주택 구입 때문에 한 거가 있고요. 그 다음 순서 세 번째가 무주택자가 주거 임차를 하려고 중도 인출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특히 주택과 관련된 부분, 특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중도 인출 사유 중에 상당수가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좀 인정이 되고요. 금액으로 보게 되면 장기 요양과 관련된 중도 인출 금액이 제가 아까 절반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한 51.8% 정도 됐고요. 주택 구입과 관련된 것들이 한 30.2% 정도, 그 다음에 주거 임차랑 관련된 것들이 한 14.2%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나갑니다. 이제 표 보시면 이제 금액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금액을 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됐던 아니면 인출한 사람의 숫자가 됐던 주택 구입 목적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또 중도 인출 사유가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20대 입장에서는 아직 집을 살 여력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결혼은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어딘가는 살아야 되니까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가 20대는 많았었고요. 30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중도 인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장기 요양 때문에 중도 인출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근로자들의 자금 수요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 인출을 아예 못하는 건가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릴 때 DB형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을 아예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임금 피크제 설명 잠시 드렸잖아요. 임금 피크가 되면 급여가 줄어들고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DC형 제도에 있던 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돈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이미 묻어놨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DB형은 이 그대로 두면 임금 피크제 적용받으면 퇴직금 손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다수 기업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DC형 제도를 추가로 하나 더 도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DB형 제도를 DC형으로 근로자한테 자 임금 피크에 이르렀으니까 DB형 제도를 DC형 제도로 갈아타세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임금 피크 시점에 발생한 퇴직급여 전체를 그 금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근로자 명의로 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옮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급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까지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DB형 제도를 가진 회사에서는 뭐 특히 임금 피크 제도나 이런 거 적용받을 때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렇게 DB형을 DC형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중도 인출을 또 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거나 중도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나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라는 것들은 세법에서 보면 어떻게 보냐 그러면 중간 정산을 하거나 중도 인출하거나 이거는 이 시점에 퇴직한 걸로 봐요. 그러면 퇴직금을 수령한 걸로 보면 그 시점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하거나 중도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퇴직소득세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나 중간 정산 이후에 이제 퇴직소득세 납부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제가 앞서 에피소드 또 올려놓은 거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꼼꼼하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중간 정산을 하셔가지고 퇴직소득세를 내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뭘 받을 수 있냐 그러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것들을 줍니다. 그거 받아서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 진짜 퇴직할 때 중간 정산한 퇴직금하고 진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합산해서 과세 신청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에피소드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그때 어려운 게 이 퇴직 중간 정산할 때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한 영수증을 못 찾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 좀 잘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퇴직연금 중도 인출할 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 부분,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표로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퇴직금, DC 제도, 그 다음에 DB형 제도에서 중간정산,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사유가 동일하지만 DC형인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에는 중도 인출할 수 없다라는 내용 보셨고요. DB형은 중도 인출 안 된다 하려면은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알림 신청도 꼭 좀 해주셔서 에피소드 올라갈 때마다 즉시 또 배달 받으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만 들으시지 말고 주변 분들한테도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